그 다음에 53페이지 서울고등 2006년 사례도 건물 완공하고 이 건축주에게 그 건물 분양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을 포기했다거나 또는 유치권 주장이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 2008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고등 2008년 요것도 넘어가시죠. 요거는 이제 그 서울고등 2008년 같은 경우는 그 줄침 부분에 보시면 피고 박모는 유치권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박모는 자신의 정모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이 건축주인데 정모에 대한 자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자녀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에 가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 2008년 사례인데요. 이건 어제 그 말씀드린 그 2층에 이제 그 액자 사업하던 서해 액자 사업하던 사람이 누수가 돼가지고 뭐 1층까지 점유를 옮기고 하는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례인데 이 그 스토리가 이제 복잡해요, 그 사례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새가지고 뭐 돈 갚아주기로 하고 서로 뭐 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합의의 일환으로 기존의 보증금 2층에 일부 쓰던 그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 기존의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1000만 원을. 그러니까 갚아준다는 뜻으로 이제 그런 임차인의 받아갈 권리를 이제 조금 늘리는 그런 합의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5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500만 원 인상을 가지고 그 상대방 쪽에서 그 유치권은 소멸된 거다. 그런 합의를 함으로써 채권이 소멸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156페이지에 위 임차보증금 인상 합의는 그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뭐 소멸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요. 그 158페이지부터는 요 이제 쭉 소멸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합의를 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쭉 읽어보시면 그게 수긍이 가실 겁니다. 물론 이제 법원의 사실 판단이라는 게 그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게 부합하는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 특단의 사정이 있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수원지방법원 사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례도 그렇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례 같은 경우는 그 하수구빈이 이제 그 유치권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약속을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피고 이명모인데 이 사람이 그 합의하기를 언제까지 사용 승인을 못 받아주면은 다 유치권 포기하겠다 해. 내가 공사대금과 관련된 공사대금하고 그 유치권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사용 승인을 못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포기된 걸로.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6년 사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대금을 다 못 받은 상태에서 공사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그 대출받은 돈을 일부 공사대금으로도 또 변제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못 받은 공사대금을 근거로 또 공사 목적물을 사는 그런 계약까지 이런 걸 체결했다면 이거는
유치권 포기 약정이거나 안 그러면 유치권 주장이 신의측에 반한다. 뭐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 받아서 그 돈의 일부가 공사대금으로 이렇게 변제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대출해준 그 채권자의 그 입장에 봐서는 그 돈으로 이제 공사대금이 해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돌변해가지고 이제 뭐 유치권 주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신의측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죠.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그 건물 이제 공사하다가 결국 돈을 못 받았는데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따른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 완공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추가 담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렇다면 이런 유치권 그 포기는 비록 그 건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유치권 포기 약정을 했지만 낙찰받은 사람한테도 그 유치권 포기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실무상으로 이제 조금 그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금융채권자, 금융기관에 대해서 유치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공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이 공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걸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금융기관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게 그 앞으로 유치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돈 받는데 회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문제이긴 한데 금융기관이 우위를 쥐고 있는 케이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그걸 받아둡니다. 그걸 안 해야만 그걸 유치권 포기를 해야만 내가 돈을 대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처럼 유치권 공사가 이제 중단이 돼가지고 유치권 성립한 상태에서 저당권자에게 어떤 메리트를 받으면서 유치권 포기를 하는 이런 그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공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낙찰받은 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익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실무상으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니까 의사표시를 제공한 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게 낙찰받은 사람한테 약속을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근데도 불구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나가라라고 했을 때 유치권 주장을 돌변해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조금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은 낙찰자에 대해서도 그런 유치권 포기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된다 했습니다. 조금 논리는 석연치는 않아요. 그냥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성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서울고등의 2005년 사례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161페이지 중반 부분에 보시면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수한 무슨 종합건설에게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공사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다른 어떤 인수자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인수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기존에 공사한 사람들은 유치권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합의를 해줬다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은 포기된 것이다.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례도 이제 그런데요.
뭐뭐에 의하면 설명이 있습니다. 피고 이모는 언제 종전 경매 절차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 이모가 201호 나이트클럽 시설비조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시설비 11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유치권 등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 라고 하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서 상호신용금고에 제공했다. 저축은행에 제공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유치권을 포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아마 그 대출 과정에서 이제 그 건물주하고 뭐 모종의 합의가 있었겠죠. 뭐 대가를 받는다거나 뭐 설득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그 대출 과정에서 그런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유치권 소멸 사유를 이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을 지금까지는 포기했다. 유치권자가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뭐 채권이 소멸했다 이런 뭐 그런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 서울중앙지법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치 점유하고 채권하고 분리가 된 그런 케이스에서 피고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공사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3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최모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만은 참가인에게 유보하기로 한 사실. 하지만 그 참가인이 이 피담보 채권인 이 공사대금 채권과 분리해서 유치권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춘천지방법원 2007년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64페이지 맨 첫째 줄,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을 상실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법원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양도에서 모두 소멸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2008년 사례는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양도했다가 다시 양수받았는데 그 과정의 점유가 불법 점유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 사례 등등 해서 지금 66페이지 맨 첫째 줄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자들인데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고 최모 등이 언제 2002년 12월 원고로부터 아예 그 돈 받는 대금을, 그러니까 그 공사업체 주장은 지금 85억 정도의 공사대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2002년 12월에 그 건물주하고 합의를 하기를 아예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지상 6층까지 골조공사 부분을 대금 37억에 양수한다. 아예 공사한 사람들이 양수한다. 만약에 이 최모 공사업자 등 양수인들이 원고에게 2003년 2월까지 그 돈을 못 내면 원고회사로부터 청산금을 25억 원만 받고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철수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2년 12월 약정을 함으로써 그 최모 등은 원고회사에 대해서 25억 원 청산금 채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공사대금 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런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이거는 부당하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사례는
채권 양도했기 때문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시 받았다. 저 사람 수급인인데요. 수급인이 채권 양도를 병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채권 양도했으니까 이제 채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다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채권을 이 사람 동의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려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케이스인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점유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사례와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164페이지에 부산 고등 사례인데,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 고등 2008년 사례. 시효 소멸이 참 많이 나와요. 시효 소멸. 공사하고 주구장창 그냥 이 유치권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업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유치권 하면은 다 받는다 하더라 라고 해서 권리 주장을 다른 어떤 주장을 소홀히 하고 유치권만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을 때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경우는 3년. 그렇게 지금 단기소멸시효로 되거든요. 그럼 적어도 공사를 완성하거나 또는 공사가 어느 정도 중단된 그런 상태에서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단 말입니다. 시효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권만 점유하다가 그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멸시효로서 많이 걸립니다. 소멸시효로서. 그래서 이 사례도 2008년 사례도 아까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한 이 사전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새로 지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결련성,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사례예요. 근데 법원은 사전공사대금, 이 공사대금을 가지고 공사대금은 지어진 건물과 결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있다고 하더라도, 결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공사대금은 언제 소멸해버렸다, 이미 시효로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 2006년 사례도 결국은 이게 채권이 소멸됐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결국 168페이지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3년에 걸렸다. 그 다음에 시효가 3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유치권자 쪽에, 돈 받을 채권자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을 줘야 될 것은 무슨 영농, 그러니까 168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그 채무자가 이런 걸로 채무를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 채권 소멸로서 결국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5년 사례. 이것도 역시 170페이지 윗부분에 보시면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소멸했다 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이 시간은 지났는데 3년이 지나서 소멸했다. 그런데 이 유치권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 공사대금을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차익을 정산해서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는데 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랬는데, 이거는 뭐 공사대금 채권에 이런 뭐 합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요거는 그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지 그 채무 뭐 승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없다 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반 부분에 판단은 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